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마이뉴스와 커널뉴스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경선 대담의 사회를 맡은 오마이뉴스의 김당 기자입니다. 제19대 4.11 총선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막바지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요. 우선 예비후보 경선이 확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선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원래 부천시 원미을에서 경선 후보로 확정된 서른, 한병한 두 후보를 모시고 경선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한병한 후보가 불참해서 단독 대담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서른 후보는 올해 59세로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김대중 총재 보좌관, 제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서른 후보의 모두 발언부터 듣고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 모두 발언은 3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정치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부천 원미을 지역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기로 한 설훈입니다. 저는 원래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서울 도봉구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17대 때는 불출마를 했고 18대 때는 또 출마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 부천 원미을로 옮겨가지고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하고 그리고 유신 정권과 군사독재에 반대해서 투옥도 했었습니다. 5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이 각오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편에서 살자. 근데 이 각오도 수차례 다짐하곤 했습니다. 전 15대 국회에서도 그랬고 16대 국회에서 있으면서도 그 결심, 그 각오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저 나름대로 민주주의와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편에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에 와서도 부천 원미을에서도 이 제 신조와 함께 정치를 하고자 하고 있고 그 뜻으로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부천은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처음 부천에 왔을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은 내가 국회로 다시 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부천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면서 부천을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모든 국민이 부천을 부러워하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9대 국회에 꼭 진출을 해서 부천 시민들과 함께 부천을 발전시키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이런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 나름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그리고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부천시가 내년에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미구만 해도 인구가 한 45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한 47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산적한 주민 민원도 많고 현안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서르분께서는 보니까 문화도시 부천을 좀 메인 캠페인으로 내세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부천 원미을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을 갖고 계신다면 어떤 걸 갖고 계신지 한번 밝혀주시죠. 이건 이제 현안 문제도 현안 문제지만요. 제가 부천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부천만의 현상이 아니겠구나. 적어도 수도권에 있는 이 도시들이 비슷한 현상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게 시장이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만 시정부에서 민주당 김만수 시장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한나라당 시정부였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전에는 또 우리 정부였습니다. 민주당 쪽 여야가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그 낭비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대 시장에 했던 걸 전부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계속성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엄청난 낭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부천만의 현상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통된 현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서 이런 낭비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적어도 부천만 갖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래서 부천 지역 사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국회의원, 그다음 시장, 또 시장 후보자들, 시의원, 도의원, 또 지역 유지들, 민주인사들 이런 분들이 부천 발전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을 합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년간 또는 10년간 부천이 어떤 발전 방향으로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간다. 이거 합의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는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제가 국회로 나가게 되면 그걸 주창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천 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 방향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게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생겨나고, 그럼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된다. 적어도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이 로드맵은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방향은 대체로 보면은 문화 쪽일 거라 생각합니다. 부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형적 조건으로. 그래서 부천을 문화도시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문화도시를 지향한다. 문화특별시. 이런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큰 방향은 일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합의를 해서 적어도 한 5년 또는 10년간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럼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정한다. 이게 안 되면은 참 낭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먼저 주장하고 싶어요. 이건 부천만 그런 현상이 아니고 대부분 지역에서 그럴 거라 생각해서 이걸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첫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틀 하에서 보면은 부천이 갖고 있는 이 특성은 문화 쪽으로 특화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문화 쪽으로 특화하면서 이유는 서울과 인천이 우리 부천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서울과 인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쪽으로 이걸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부천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이미 우리 선배들이 그거는 설정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쪽에 대한 이 지역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다행히 국회에 있으면서 8년간 교육위원만 했습니다. 상임위 중에서. 한 번도 안 온 게 그렇게 했었는데, 나름대로 교육 쪽에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도 갖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부천 상황하고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천을 문화와 교육 특별시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통 문제가 있는데, 교통 문제는 부천에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생기는 중동 IC에서 생겨나는 이 그 교통 혼잡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도로를 지하화하는 그 구상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진행을 시켜서 교통 문제를 튀어내는 이 작업을 해야 되고, 그 관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방안들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통 문제와 문화 교육 문제, 이 문제가 현재 부천에서는 제일 큰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이 범시민적인 합의, 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될 생각입니다. 근데 부천시만 해도 국회의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4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등을 하실 경우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계속 낭비가 생기고, 이게 시정부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막아야 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민주화운동 경력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오랫동안 이제 민주화운동을 해온 이른바 동교동네 그 막내 정치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설 후보께서는 이제 과거에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어렵게 정치를 해오셨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좀 질문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이걸 좀 밝혀주시죠.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민주화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권력이 바뀌면서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게 아니구나. 이 정부가 바뀌니까 다시 옛날로 회귀해가고 반쯤 유신 정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국민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은 안 된다.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치하에서 있었던 그 민주주의, 그건 다시 우리가 누려야 된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더 앞으로 민주주의가 진전돼야지 이게 역진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더 퇴보하는 이런 상황은 이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이야기죠. 21세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민주주의를 앞으로 진전시키지는 못할 망정, 후퇴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한나라당이 됐든 지금 새누리당 바뀌었죠. 새누리당이든 어느 당이든 간에 민주주의를 진전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딴소리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이명박 정부, 이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를 바꿔내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부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정권 교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없이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민주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돼야만이 경제, 사회 모든 문제가, 문화 모든 문제가 이 영향을 받아서 정돈이 돼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민주적인 정부가 다시 들어서야 한다. 이게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남북 간의 문제. 남북 간의 문제가 지금 MB 정부 들어서 가지고 얼마나 악화됐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곧 전쟁이라도 할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우리 민족 전체가 다 바라지 않는 일인데 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느냐. 이건 전적으로 MB의 남북 정책의 잘못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잡지 않으면은 민족이 지금 전쟁위기에 돌아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끌고 나가는 이 MB 정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민족의 장래를 놓고 생각하더라도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 MB 정부 안 된다는 거죠. MB 정부가 있는 한은 이게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평화관계로 놓고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길을 틀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교체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앞에 제일 큰 과제는 정권교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자체도 정권교체로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고 연말에설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천 후유증이 크게 겪고 있는데요. 지금 공천 불복 사례도 적지 않고 그런데 지금 원미을 지역에서도 보니까 그 한병환 예비 후보하고 그 두 차례 그 여론조사 했던 걸 두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벌이고 있던데요. 예. 그 경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번 이제 후보 입장에서 이번 경선 예비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가장 잘된 점 또는 아쉬운 점이 있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공천 심사위원들이라든지 공천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안 갖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당이 나름대로 공정한 입장에서 하려고 했구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김진국 후보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단히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셨고 훌륭한 후보예요. 능력도 있고 참 점잖은 분이고 좋은 분인데 이번 경선 과정에 탈락이 됐습니다. 제가 공천심사위원이었다면은 세 사람을 경선을 붙였을 겁니다.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천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이 전혀 없다. 이 사람은 그 사람만 정리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경선하게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국민경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천심사위원들은 가급적 권한을 적게 하고 그 권한을 시민과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그 모양새로 이번 공천에 임했다면은 훨씬 더 그 소리가 적어지고 그리고 공정한 경선이라고 공정한 공천이었다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김진구 후보 같은 분이 세 사람이 하는 이런 구조였더라도 우리 시민 입장에서 또는 당원 입장에서 아무도 불편함이 없었죠. 오히려 그렇게 해야 진정한 경선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당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하고 원래 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잡으면 있게 마련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지나가고 보면 또 한바탕에 파도였구나.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간다 생각하는데, 근데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심사위원들께서는 이거 권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건 기본적인 권한은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이 원칙 하에서 공천했다면은 그 공천은 잘된 공천이라 생각하고 국민들도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한병환 후보하고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 문제는요. 예. 저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누굴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하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게 이게 할 짓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가 뭐 좀 잘못했더라도 그냥 지적만 하고 처벌 운운하는 건 일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인데 어쨌든 상대방이 이 일종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점들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네거티브 정책을 선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어하는 수준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론조사 부분은 전혀 우리 입장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했었던 것이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물어보고 이렇게 발표해도 되겠느냐? 좋다고 그대로 해서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한병환 후보 쪽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하에 1.1획도 안 고치고 그대로 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먼저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오인해가지고 나온 부분인데 성급했죠. 그쪽에서.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쪽에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생각하죠. 한병환 후보 쪽에서는. 근데 지금 그 문제는 같은 당원들끼리 동지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부 문제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까지 나가는 것은 별로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심위가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 더 여쭤보자면은 관악에서 그 한강호 후보 같은 경우에 탈락이 됐는데 그 문제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탈락자를 적게 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판단을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맡기고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정리를 하고 그런데 왜 원칙을 2사람 내지 3사람으로 줄이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마 일종의 편의적 상황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단위 지역에도 두면은 3사람이 해도 4사람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을 가능한 폭을 오픈해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판단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았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천 원미을은 지금 현역 의원 이사철 의원이죠. 네. 이사철 의원이고 지금 아직 그 새누리당의 공천이 확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지금 오늘까지의 상황으로는 이사철 의원이 공천이 탈락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탈락된 것으로 이렇게 아직 보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다른 분으로 대체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철 후보를 상정하고 그동안 준비를 해오신 거 아니에요? 그랬었습니다. 그럼 작전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모두 다 지금 재선 의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제 3선 고지에서 이제 두 분이서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 이제 관전 시각이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보도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나라당 원미을 지역의 상황도 제가 듣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사철 의원 쪽이 굉장히 낙담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중앙당이 시위도 했고 당원들 몇 사람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분이 온다는 얘기까지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구상했던 선거 전략이라든지 방법 등등이 전면적인 수정을 이런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후보들한테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드려야 될 텐데 일단 뭐 이사철 후보가 됐건 누가 됐든 간에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후보와 견주어서 경선을 통과하실 경우에 자신의 본선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선 경쟁력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대 16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교육위원만 8년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그 국회의원 시작을 할 때는 지금은 사정이 사뭇 다릅니다만은 교육위원들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꼭 내가 교육위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교육위원을 하면서 8년간 나름대로 성실히 한 결과 뭐 우수위원 뭐 그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각 언론기관 선정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뭐 백황선 보좌관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8년간 이 우수위원 뭐 이렇게 해서 잘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이 이미지와 그때의 그 지명도 이게 있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 15대 16대 국회 활동을 열심히 했지. 이게 저한테는 강점일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잘한 국회의원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대여 이 투쟁, 지금 새누리당이겠죠. 새누리당과 싸우는데 누구보다도 잘할 것이다. 이런 그 기대가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서른이 제일 낫다. 이런 그 생각을 줄 것이고 그게 표의 응집도로서 한나라당을 깰 수 있는 제일 요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지명도가 높고 과거에 의정 활동을 잘했다라는 사실 그게 있고 또 제가 그 이 부천에 와서 이 지역 협의회장을 맡은 게 3년째 됐습니다. 원래는 백이선 위원장이 계셨는데 백이선 위원장이 아주 억울하게 정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정을 와서 속속들이 들여다 보니까 참 억울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백이선 위원장이 저랑 이 동교동 이 선배 후배 관계입니다. 제가 후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와서 여기 와서 지구당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와서 지금 3년간 됐고 그래서 당원들 간의 결합이라든지 이 결합도는 아주 강고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당 누가 오시더라도 그분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이 뭐 부천의 일반적인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8년 동안 사모임도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건 굉장한 기록인데. 네, 기록입니다. 사모임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후보자 그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뭐 11대 강국에 들어가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민주주의가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민주주의 그것 정도는 가야 되는데 이미 후퇴되어 있습니다. 한참 후퇴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작품입니다. 이건 뒤집어 놔야 합니다. 바꿔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우리가 진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서 국회를 장악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를 바꿔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민들 생활이 너무나 공고합니다. 너무나 공공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나라당, 새누리당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뭐 친기업 정책이니 뭐니 말하지만은 1%를 위한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대해서 기대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를 바꿔내야 합니다. 우리 서민들이 살기 위해서도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바꿔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서른 같은 사람이 국회로 나가야 되고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민주주의도 제대로 되고 또 경제 자체도 발전하는 경제 속에서 서민들이 다시 살아나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더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민족관계입니다. 남북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남북관계가 정말로 개성공단을 보십시오. 남북이 서로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서로 민족 간에 서로 윈윈하면서 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걸 거꾸로 돌려놓고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남북관계, 경제 문제, 민주주의 이 모든 걸 놓고 생각할 때 답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는 안 되겠다. 이 이명박 정부를 이어갈 새누리당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 집권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막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 민주통합당을 지지해 주시고 저 서른을 지지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민주주의도 살리고 우리 경제도 살려내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우리 민족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뚫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마이뉴스와 커널뉴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경선 대담을 지켜보셨습니다. 부천 원미을은 경선이나 선거 구도로 볼 때 비교적 관심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선을 벌이는 서른 후보와 한병환 두 후보가 내세운 경력에서 보듯이 서 후보께서는 경남 창원 출생이시지만 김대중 총재 보좌관을 오랫동안 지내셨고 그래서 보기 드물게 동계의 막내 정치인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 후보는 노무현 재단 기획이사를 지내 신노무현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계 인사와 노무현계 인사의 대결이다 이런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부천 원미을은 지난 17대 때는 민주당 백이선 후보가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를 8%포인트 차이로 앞서서 따돌렸습니다마는 그 이후 18대 때는 반대로 이사철 후보가 백이선 후보를 약 14% 정도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스윙보트, 그 교차 투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관심 지역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이 구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듯 관심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참여하는 시민만이 우리 지역과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